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신사동에 사는 전오석입니다. 편의점 보통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한 지역에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다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러죠. 약국에 비해서 편하지. 왜냐면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약국은 문 닫잖아요. 그 부분 다. 약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주세요 하면 딱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4일 편의점도 가면은 소화제 있어요. 그러면 소화제 하나 주세요 하면 그 딱 사는 거죠, 뭐. 신문에 보고, 방송에 떠들었잖아요. 1년, 전에, 판다고. 필수로 사먹으면 편해. 우리 사먹는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못 파는 약을 판다 그러면은 그거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죠. 편의점에서 그 직원이 교육이 안 돼서 잘 모른다 하는 거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파는 방법으로 택해야 저는 좋을 걸로 생각해요. 파는 직원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팔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진짜 민심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시장의 소리, 신사동에 사는 전호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약국에서 문 닫는 시간에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간단한 의약품을 살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또 이 약을 판매하는 직원들 교육도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약을 잘 쓰면 득이고 잘못 쓰면 독이라고 하는데요. 편리한 것도 좋고 또 동시에 그 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함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편의점 의약품 판매 1년을 맞았는데요. 저희들이 잠시 뒤 3부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지금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시는데요. 아동학대 처벌 강화 적절합니까?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8909님은 아동학대는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저희들이 4부에서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 문자 참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종합피겨선수권대회 예매가 27일부터 시작되는데, 김연아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관심이 벌써부터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아마추어 대회인 종합 피겨 선수권 대회에 티켓 예매가 화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27일부터 이 대회 티켓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종합선수권 대회는 이제 내년 1월 3일부터 4월 동안 고양시에서 열리는데요. 이 대회가 김연아 선수가 현역 선수로서 국내에서 참가하는 마지막 대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선수 김연아가 어떤 그 컴피티션, 이런 경쟁 대회에 나가는 거를 국내 팬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티켓 판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연아가 지난 1월에 열렸던 똑같은 대회 종합선수권에도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합선수권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하고 곧이어서 참가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종합선수권에서 좋은 연기하고 소치 올림픽에 나간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티켓 예매 전쟁이 벌써부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합선수권 대회 자체는 티켓을 판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티켓을 팔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목동 빙상장에서 경기가 열렸고요. 5천여 석의 좌석이 예매 시작 15분 만에 모두 팔려 나갔습니다. 네. 결국 문의가 빗발치니까 여기에 견디지 못한 빙상연맹이 그 사석이라고 하죠. 기둥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자리 1,200여 장을 추가로 판매를 했는데
이것 역시 1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 정도군요. 예. 이번 대회가 이제 고향의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열리는데요. 여기 좌석은 이 3,100여 석에 불과하다고 해요. 더 작아졌네요. 이 목동보다 더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마지막 경기라는 프리미엄까지 있어서 더 뜨거운 예매 전쟁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빙상연맹은 이번 대회 입장권 수입 전액을 피겨 유망주 육성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번 대회 김연아 비롯해서 박소연, 김혜진 같은 이 한국 최고 선수들이 총 출동합니다. 그 인터넷 예매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인터넷 예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광클이 또 한 번 더. 그러게요. 사실 벌써부터 이 표를 좀 어떻게 기자니까 구할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문의를 많이 받으세요?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못을 딱 박으시는군요. 예. 자, 그 일본의 뭐 김연아 선수의 이제는 라이벌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요. 아사다 마오 선수 좀 성적이 계속 부진해서요. 네, 이 전일본 피겨 선수권 대회라는 이제 일본 이 자국 대회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일본 사이타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사다 마오가 이 프리 프로그램에서 실수를 많이 하면서 결국 종합 점수 199.50점을 기록해서 3위에 그쳤습니다. 우승은 215.18점에 스즈키 아키코가 차지를 했는데요. 이번 대회 우승자는 이제 소치 올림픽 일본 대표로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빙상연맹이 자체 심사를 더 하는데 일단 아사다 마오는 사실 뭐 거의 소치행이 유력하다고 지금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사다 마오가 이 트리플 악셀 공중 3바퀴 반 점프인데요. 이거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이번 대회에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프리 프로그램 도중에는 트리플 악셀 시도했다가 넘어졌고요. 뒤이어서 이제 다른 후반부의 점프에서도 결국 또 넘어지는 실수를 했는데 아사다 마오는 뭐 내 연기를 펼치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소치 올림픽에는 자신감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김연아 선수를 따라잡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냉정하게 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한편 일본의 그 안도미키 선수도 소치 올림픽 출전에 도전을 했지만 이번에 티켓을 놓치면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에 이어서 뭐 이번에 2달 후죠. 소치에서도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 연기하는 걸 볼 수는 있겠네요. 아마도 이제 또다시 한번 올림픽에서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손에 땀이. 네네. 자,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윤성민 선수가 오늘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게 국내 구단과 계약하려고 온 건 아니죠? 네, 그런 소문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국내 팀이랑 계약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 지금 윤성민 선수 에이전트가 바로 이 추신수의 대박 계약을 이끌어냈던 스캇 보라스거든요. 추신수도 사실 계약 성사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결국 성사가 됐는데 윤성민 선수 역시 보라스 효과가 이번에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역시 또 이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18분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퇴근길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김정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인 저녁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한 데다가 사고까지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전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가는데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잠실대교까지 쭉 밀리고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이 밖에 도심에서는 퇴계로가 3가에서 회원 사거리, 반대편으로 명동역에서 왕십리역 쪽으로 차량 밀리고요. 을지로도 3가에서 1가까지 쭉 정체가 되고 종로도 1가부터 신설동 쪽으로 조금 길게 밀립니다. 반대편으로도 3가에서 2가까지 신호 2-3번 정도 받습니다. 이 밖에 대학로는 2화 사거리부터 해화역까지, 율곡로도 광화문에서 2화 사거리, 반대편으로 창덕궁에서 안국역 쪽으로 각각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3부 시작할 때 이 시장의 소리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이 안전 상비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이 의약품을 살 수 있으니까요. 소비자들은 뭐 그만큼 좀 편리해졌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를 연결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편의점에서 간단한 약을 살 수 있게 된 게 이제 딱 1년이 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몇 개 어떤 약품들을 살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일반 의약품 중에 소화제, 종합감기약, 해열제, 파스류 정도 해서요. 총 13종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뭐 다 살 수 있는데요. 네. 근데 편의점에서 그렇게 그 구매율은 그닥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을까요? 네, 저희가 올해 이제 11월 한 달간 서울 지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쭉 진행을 해봤더니 한 25.9% 정도에서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구입 경험이 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10대 연령들이 얼마나 구매를 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저희가 10대를 한 135명을 조사했더니 그중에 한 20%, 약 27명이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한 4분의 1 정도는 편의점에서 약을 사고 있고 그리고 10대들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주로 뭐 어떤 약품들을 많이 사나요? 네, 주로 이제 가장 구매 빈도가 높은 게 이제 감기약이었고요. 그 다음이 소화제, 해열지통제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 약품들이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분이나 부작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일반 의약품 중에 20종 이내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편의점에서 약을 산 사람들이 한 20% 정도, 조금 29%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뭐 간단한 약은 약국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사라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간단한 약은 편의점에서 많이 사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게 나타난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대체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그 걱정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주로 구매하는 시간이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대, 밤 늦게라든가 새벽녘 이럴 때 구매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약국에서 역시 약을 사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 편의점에서 판매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그 소관 업무인데 실제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관리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의점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뭐 계속 조사한다는 것도 어렵고 뭐 인력이나 재정도 그 이후에 추가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잘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서울에서 이제 열고 있는 편의점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한 509곳을 저희가 방문 조사를 했는데요. 22곳에서는 의약품을 실제로 팔고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20곳은 서울시에다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 2곳은 신고도 없이 판매를 중지했고 또 이제 판매 하고 있는 곳 중에 3곳은 카운터 안에만 그냥 진열해 놓고 아예 소비자가 이렇게 찾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랬더니 너무 이제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관리만 힘들고 신경만 써야 되니까 아예 그냥 안 팔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디서 파는지 당연히 모든 편의점이 다 판다고 생각하고 갔는데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구매를 못하는 경우 이런 불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편의점이 다 뭐 이런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지자체에다가 판매하겠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팔게 된 경우는 내가 의약품 안 팔겠다라고 하는 폐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안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또 뭐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으니까 또 의약품을 또 안 갖다 놓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점 조사를 쭉 해보니까요. 실제로 한 달에 5만 원 이하를 이제 그 매출을 올리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약 20% 정도에서 편의점들이 실제로 월 5만 원 이하의 매출을 의약품으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서는 이제 엄청 거의 뭐 장사가 안 되는 그런 품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열하지 않고 아예 판매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지난 4월에 식약처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이 현탄액 전량을 판매 금지 조치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었었죠? 이게 이제 그 자동화 설비에서 액체 충전을 전부 다 이게 이제 시럽이거든요. 액체로 돼 있는 그런 약인데 충전을 쭉 하다가 이제 나머지 약들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에 수동으로 이렇게 담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양을 정확히 맞추지 못해가지고 주성분이 함량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 회수 폐기 명령을 했고요. 이 명령이 내려지면은 5일 이내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 회수 시작 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회수를 완료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그 편의점들 이 조치가 이루어진 게 이제 4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이제 회수가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편의점 아까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09곳을 방문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저희가 방문 조사한 것이 한 이제 7월 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회수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한 2달 정도 시점이 지난 시점에 조사를 했는데 125곳, 약 25.7%에서 회수가 됐어야 될 타이레놀 현타액이 버젓이 진열되고 판매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데요. 회수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에서 식품보다도 더 정확하게 100%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회수가 돼야 되는 게 의약품의 가장 기본인데 실제로 편의점에다가 약을 판매하도록 줘놓았더니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저희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10월 달에 다시 이 125곳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월 초에 돼서야 회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되는 이제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완벽하게 회수되는 4개월이 걸린 거죠.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그러면 그 같은 약품에 대해서 약국은 즉각적으로 전량 회수가 됐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약국에서의 회수율은 거의 지금 완벽하게 회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국은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고 한 번 이제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 정확하게 그것이 수행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의약품을 그렇게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동일한 회수에서도 식품보다는 의약품이 항상 회수율이 좋고 빠른 시간에 회수가 됐거든요. 편의점은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 있지가 않은 곳이니까 회수가 훨씬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뭐 1년 지났는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진열 판매되는 것도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한 것들도 꽤 많았고요. 포장이 훼손된 경우도 꽤 있었고 또 사실 한 품목당 1회에 1개 포장 단위만 판매해야 되는데 여러 개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요. 12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되어 있는 것도 판매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들이 실제로 의약품을 다루면서 일반 제품하고 비슷하게 주의를 다 기울이지 않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되고요. 또 특히 회수 체계는 의약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도 특히 이제 야간 같은데 음주 후에 뭐 타이레놀 같은 의약품을 머리 아프다고 막 복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간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점에서 이런 약 사용하는 것들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포장이나 표시가 훼손된 약 은 절대로 구입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직사광선이 막 내리쬐는 곳에 진열되어 있는 약들도 이렇게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자, 녹색 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88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광고 뒤에 시작하죠.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이 시간에는 경제 뉴스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됐네요.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첫 여성 은행장이 나왔군요. 네, 기업은행의 차기 행장으로 권선주 부행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예. 권 부행장은 1978년 입행한 이후 영업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기업은행에서 첫 여성 1급, 또 첫 여성 지역본부장 등 여성 최초 수식어를 개척해 왔습니다. 예. 또 조준희 현 기업은행장에 이어서 연속으로 내부 출신 행장이라는 점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제닛 옐런 의장이 내정이 돼 있고, 예. 또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여성인데요. 이렇게 금융계에 우리나라에도 여성 행장이 탄생하면서 이런 여성 파워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진 거군요. 네. 자, 지금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그리고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 형제 간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명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요? 네, 1심에서는 이맹희 전 회장이 졌습니다. 예.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삼성과 그 이맹희 회장 측 변호인이 가족 간 대화합 차원에서 화해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심사숙고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다시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밝혀서 극적 화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 다음 변론기일이 다음 달 7일과 같은 달 14일인데요. 예.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신생기업 10곳 가운데 절반이 이 창업 이후 2년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을 살펴봤더니 창업 1년 후에는 61.3%의 기업만 남아있었고 2년이 지나면 48.4%로 이 생존율이 떨어졌습니다. 또 5년 후에는 29.6%까지 낮아져서 그 5년이 지나면 10곳 중 3곳만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년 후 생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업종이 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살아남은가 이렇게 봤더니 보건과 사회복지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등이 40% 등으로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술과 스포츠, 숙박, 음식 업점은 10%대로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크리스마스 장식도 대형보다는 소형, 작은 걸 찾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황 때문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가 밝히기를 100cm 이하의 소형 트리가 그 지난해 동기보다 10.8%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기간에 120cm급 중간 크기와 대형 트리는 10% 이상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60cm 미만 소형 트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크리스마스 트리 매출은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크리스마스 장식에 큰 돈을 쓰기보다는 소형 트리를 사서 기분만 내는 경우가 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그래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우리 패널들한테 그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 분도 못 드렸는데 김태윤 기자께 대표로 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십시오. 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머니투데이의 김태윤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울산에서 이 계모에 의해 잔인하게 학대당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이 초등학생 사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학대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 법무법인 태일의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이 자세한 내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성탄 이브에 나누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계모에 의한 학대 사건 그리고 그 훨씬 더 이전에선가요? 나트륨 뭐 학대 사건. 소금 사례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간간히 좀 뉴스가 되기는 하는데요, 사회적으로요.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먼저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11월 말경에 고 이서연 양의 계모죠. 박 씨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요구에 2,000원을 훔쳤다면서 이를 묵살하고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서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지고 이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서 이 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박 씨가 이 때린 아이를 멍이 빨리 빠지게 욕조에 담가놓고 이 욕조에서 사망을 하자 이 거짓말로 태연하게 119에 뭐 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박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뜨거운 물을 뿌려서 화상을 입히거나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였다고 해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울산지검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그 외의 사건에는 뭐 상해죄나 폭행죄 또 절도죄까지도 기소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친부도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일단 박 씨한테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친부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부모 가정이 많다고 해요. 44%가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학대를 받았을 거를 몰랐다. 이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살인 방조로 평가는 되는데 사실 살인 방조라는 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입증하기 쉬운 지금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계모와
앞진부의 어떤 그 기소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최근에 들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뭐 소금물 사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는 예전부터 이런 훈육에 대해서 학대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들이 이거를 학대죄로 인정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판례 같은 경우에는 4살짜리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때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서도 우리 판례가 친권이라고 보아서 이걸 징계라고 보았지 이걸 학대라고 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례들이 거의 학대로 보는 경향이 많아진 것이죠. 사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뭐랄까요? 폭력행위. 네. 또 물론 어떤 분은 훈육이라고 강제적인 훈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제3자가 이렇게 끼어들기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례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 예전에는 이제 때리면서 키운다. 네. 그런 정신도 있었고 또 남의 가정에는 참견하지 않는다. 이런 사안도 있어서 사실 대법원에서 인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 공부할 때는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장장 8년간 사건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친딸을 뭐 성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그러니까 8년 동안 계속해서 성적인 고문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사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학대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학대라는 것이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행위 이런 거는 반인륜적 침해행위라고 봐서 이 정도는 학대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제하지 못한 사안이 많았죠. 예. 그렇군요. 참 지금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당시의 재판은 그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자, 아동 학대를 처벌하는 규정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지금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라고 해서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이를 좀 개정해가지고 소관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17대, 18대 국회에서는 이런 특별법, 지금 나온 오늘 얘기하는 이 법이 계류 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일반 형법으로도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신체 학대는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이 일반 형법 상해죄나 폭행죄에 비해서 형이 낮기 때문에 이런 특례법을 통해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형량을 높이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동복지법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정서적인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낮은 수위의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이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는 그런 건가요? 근데 사실 이 신고율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약 1.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고를 해도 법원으로 가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기소는 되나요? 처벌하면? 네, 사실 기소도 되는데 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고 이러다 보면 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번에 이제 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게 정확하게 그 이름이 뭔가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인데 제정안. 제정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정안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특례법 그러니까 더 강하게 이런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반 형법으로도 어떤 조항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일반 형법 안에서 다 처벌이 가능한데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는 굉장히 자잘하게 다 해놔서 아동청소년 특별법, 뭐 청소년법을 해서 그를 특례법 형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벌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형량을 놓기 때문에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 특례를 통해서 네. 일반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좀 처벌을 강화하자 예. 이런 입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 간단히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이제 소위에서 통과된 건데 학대 가해자가 아동을 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그 울산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고 네. 또 아동이 학대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 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하거나 후견인을 교체할 수 있다. 네. 과거에는 친권을 박탈할 만큼의 그런 법적 규제는 없었나 봐요. 사실 친권 박탈은 이제 예. 민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형법에서 좀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친권 부분 관련해서 법 조항을 좀 찾아보니까 예. 이 친권이라는 것은 친핏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한부모 가정에서 우리나라 친부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친권을 박탈해서 이 양육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우려가 되냐면 예. 한부모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학대하는데 사실 예. 이 아이가 경제적인 것을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네. 그거는 바로 친부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단순하게 이렇게 형벌을 강화하는 입장은 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하. 어떤 사안과 유사하냐면 아동 성폭력이 계속 되는데 예. 실제로 뭐 할아버지나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재판을 네. 하다 보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아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아버지랑 살아야 되는 또 같이,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 걸 인정을 해서 집행유예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사안도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결국에 양형 문제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게 돼버리면 예. 이 논의는 똑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국회 입법하는 의도가 네.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전화를 뭐 받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데 예. 이러한 입장 때문에 졸속으로 입법을 해버리면 예. 제도가 같이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또다시 사법부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버리고 예. 다시 이 문제가 되돌입되는 그렇군요. 문제가 발생하는 예. 거죠. 일단 친권의 부분만 하더라도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네. 한 부모 가정에서 그 네. 아동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네. 친권을 박탈해버리면 네, 그렇죠. 이 아이가 경제적으로 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양형을 낮게 해서라도 같이 살도록 그렇죠. 해버리는. 네, 지금 현재도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아동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예. 사실 처벌을 강화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뭐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게 원칙으로 결국엔 돌아가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의 수준을 당장 바랄 수는 없잖아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처벌과 보호제도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혹은 각 동네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 시설은 50개밖에 안 돼요, 전국에. 예. 이 50개 갖고는 서울에 있는 인구만 해도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각 지역 구마다는 예. 그런 정도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을 하고 네. 이러한 입법을 강화하면서 사법부에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예. 또 아이들에게는 보호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고 예. 이런 거를 같이 나가야 되는데 예. 이런 정부 자체는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좀 요즘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네. 탁상공론 행정을 하기 때문인데 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정말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돈을 제공하고 예. 뭐 도움이 된다면 뭐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폭력 청소년이나 아동의 경우는 친권자로부터 그 격리가 됐다 하더라도 네. 어떤 시설이나 그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일단은 필요하다 네, 이런 그게 가장 얘기시군요. 큰
네, 문제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부족하다. 네, 현재 50개밖에 없는데 50개로는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은 좀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는요. 이번에 또 이것과는 별도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또 인권 문제 이 부분으로도 좀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피해자 얼굴도 공개되는데 범죄인 얼굴 왜 공개 못 하느냐. 죽은 아이에 비하면 여기다가 인권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형사제도 자체가 사실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진 갈등, 지금 현재 막 갈등이 어느 문제든지 폭발할 것 같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이 네티즌이나 우리 사회가 막 달려들어서 그걸 파고드는 성향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제 그 불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신상이 거의 다 털리지 않았습니까? 뭐 인터넷에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러한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의 문제점이 어디로 폭발할지 몰라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걸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좀 공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서는 언론도 공정하게 이런 걸 대해야 사실 언론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그 범죄인 얼굴이 나온 것이라서 좀 사실 절제하면서 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희들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외국의 사례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가요? 실제 미국에서는 이 신고를 하면 조사관이랑 그 보호하는 제도 측에서 같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의 신고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사할 때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제도 보호를 하면서 같이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제도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이 법적인 측면을 좀 다뤄봤는데 특히 이제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제정안이 추진이 되면서 과연 이게 잘 작동을 할지 또 허점은 없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뭐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런 나영이 사건이나 도가니 사건 이렇게 잔인한 사건들이 터져야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국회 사실 입법자들은 사법일 해보지를 않아서 그 실제 적용되는 부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졸속으로 입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사안도 사실 아동복지는 노무현 정권부터 계속 돼왔던 것이거든요. 17대, 18대에서도 계속 보류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지만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도를 보완하면서 법안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 여론이 이런다고 해서 국회가 이걸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특정한 분야일수록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법부에서 왜 집행유예가 나오는지를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알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형법이나 그 아동복지법도 사실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한다면 이런 특례법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뭐 법사위에요. 율사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일의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은요. Yes or No 질문. 아동학대 처벌 강화 적절합니까? 였는데요.
만장일치로 일단 예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물론 법이 만능은 아니다. 어떤 다른 제도까지 함께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서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1106님은요,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수필집이 생각나는군요 하셨습니다. 자, 우리 1106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